네, 다음은 이어서 계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계정. 여러분들 교재는 16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67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계정에 대한 책에서 말하는 의미가 뭔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보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처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어학적 관점에서 이제 뭐 단어가 있었고, 그렇죠, 문법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더라. 네, 뭐 장문, 독해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회계랑 연관을 지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의 8요소는 문법입니다. 거래의 8요소, 얘가 이제 문법이고, 장문 같은 경우는 분계나 그 다음에 뭐 전기나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이고, 독해는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은 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읽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죠. 차변에 아까처럼 상품이 있다, 대변에 현금이 있다 하면 상품을 현금 주고 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독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문법에 맞춰서 장문을 또 해야 되는데 그때 단어를 조합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걸 이제 계정 혹은 계정 과목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계정 과목이라는 말을 앞으로 더 많이 쓸 건데, 네,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냥 자동차라 하는 게 아니고 회계에서는 차량 운반구라고 부르는 거, 이런 식으로 뭐 약간 그런 거 좀, 왜 차량 운반구예요? 라는 질문을 하시면 대답을 하기가 참 그런 게,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 사과는 사과고 영어로는 애플이거든요. 그럼 왜요? 라고 했을 때 그건 그냥 그거 부르는 이름이 그건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물론 뭐 굳이 이유를 어떻게 갖다 붙여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름을 그래 만든 것처럼, 네, 계정 과목도 회계에서는 자동차는 차량 운반구라고 불러, 우리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왜라 여기서 이제 why라는 말보다는, 영어에서 말하는 단어는 계정 과목으로 쓰고, 그리고 단어를 우리가 문법에 맞춰서 작문을 해야 되는데, 영어에서는 문법이 있는 것처럼 회계에서는 거래의 8요소라는 문법에 맞춰서 영어에서 하는 작문처럼 우리가 계정 과목과 거래의 8요소를 조합을 해서 분계를 하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좀 더 편하시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네, 체계적으로 잘 기록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계정 과목이나 분계를 쓴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계정, 그리고 계정 과목,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내용 하나씩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계정은 어카운트라는 단어가 이렇게 적혀 있네요. 네, 그래서 이 계정 과목들을 막 적어 나간다라고 해서 이제 어카운팅, 이게 이제 회계다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해가지고 재무상태표 계정, 손익계산서 계정, 이런 식으로 또 카테고리화를 시켜가지고 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완전 뭐 기초적인 건데 눈으로만 쓱 읽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계정 과목은 이제 이름이라는 뜻이죠. 각 항목의 이름,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근데 밑에 있는 요 내용은 조금 우리가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책에서는 168페이지고요. 맨 위쪽에 적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볼게요. 거래 빈도가 높고 금액이 큰 것은 별도의 계정 과목,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은 통합하여 계정 과목입니다. 이게 뭐 약간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계정 과목도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혹은 자주 발생하는 게 있고 자주 발생하지 않는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하거나 자주 발생하는 계정 과목들은 별도 이름을 다 정해줍니다. 이렇게. 그쵸? 뭐 유재석, 강호동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이외의 사람들은 그냥 쩌리짱, 뭐 유재석 라인들, 뭐 강호동 라인들이라고 통합을 해버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정 과목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회계는 중요성에 따라서 좀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심하게. 그리고 모든 회사가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뭐 외상 매출금이나 바드럼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 혹은 회계 담당자가 판단했을 때 외상 매출금이나 바드럼이나 같은 건데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매출 채권이라는 통합 계정이 있죠. 그걸로 표시하는 데도 있어요. 물론 외상과 바드럼이 좀 자주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걸 좀 구분하는 게 중요한 기업들은 외상 매출금 따로, 바드럼 따로 이런 식으로도 표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어떤 계정을 쓰는지, 기본적으로는 회계 기준에서 정해놓은 계정 과목을 쓰겠죠. 근데 그것도 통합을 할 거냐, 별도로 쓸 거냐 이런 것들은 회계 담당자들이 어느 정도 결정을 하겠죠. 그런 이야기인데, 요거는 뭐 실무적으로 혹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계정 과목들 생긴 모양들이요, 왜 그래 생겼는지가 지금 보시는 요 관점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다. 네, 그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정의 형식이라고 하면서 T계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이거 회계 생기초 때 했던 건데, 네, 여러분 169페이지 펼쳐주시고, 자, T계정 해서 책에서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대로 말씀 좀 드릴게요. T계정은 그냥 마법의 짝대기입니다. 어디든지 우리는 이 T계정을, 이 틀을 들고 다니면서 딱 들이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틀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모양이 일단 T자 모양이니까 얘를 T계정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T계정의 왼쪽 편은 우리가 차변이라고 부르고 오른쪽 편은 대변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기로 했냐면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부르는 거죠. 평균의 원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차 평균의 원리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설명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기말고사 때도 서술형으로도 낼 수가 있습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한다면 키워드는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은 항상 일치한다. 그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합계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차변의 합계, 대변의 합계는 일치. 이런 식으로. 자, 그 논리에 따라서 T계정의 특징에 따라서 모든 뭐 보고서라든지 계정 과목이라든지를 나타낼 때 T계정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그때 위에 뭐라고 적히느냐에 따라서 T계정 위에 이런 식으로 재무상태표라고 적히면 이 T계정은 이제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T계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재무상태표 어떻게 생겼더라? 차변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항상 같다는 이 성격에 따라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다시피 뭐 현금이라고도 T계정 적고 현금이라고도 적을 수 있는데, 현금 적혀 있죠. 이거는 뭐더라?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현금이 자산이잖아요. 자산의 자리는 차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초 혹은 월초가 나옵니다. 월초. 그리고 항상 반대쪽 아래쪽에는 기말 혹은 월말이 나오겠죠. 얘가 부채였다면 기초는 대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대변 자리니까. 그런 관점에 따라서 현금의 흐름도 T계정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흐름을 다 각각 칸에다가 이렇게 날짜별로 기록을 다 하고 나면 나중에 마지막에는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을 비교했을 때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T계정은 차변, 대변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뭐 5요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의 8요소랑은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입니다. 네, 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현금이라는 자산을 T 계정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전부 다 T 계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정의 분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170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자, 여기 보시다시피 재무상태표 계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손익계산서 계정이란 말을 각각 쓰고 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이고 손익계산서 수익, 비용이잖아요. 각각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들이 적혀 있는데 예시들은 뭐 외우는 건 아니에요. 요건 지금은 우리 그 처음에 회계 기초할 때 제가 기초 계정 과목 그때 외우려 했잖아요. 그때 현금은 자산 소속입니다 이런 거 했었죠. 그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뭐 표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기입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차변, 대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변 기입과 대변 기입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상관없이 요 그림을 보는 게 좀 더 낫겠네요. 여러분 171페이지 거기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것도 뭐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 거래 판료소 있죠. 거래 판료소 그림만 하나 외워두시면 지금 요 보이시는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이해가 다 되실 겁니다. 자, 거래 판료소에서 했던 설명 방식대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증가가 어디 되는지만 체크할게요. 왜냐면 얘네들의 자리를 우리는 알잖아요. 거래 판료소 할 때 맨 처음에 항상 제가 이렇게 준비물이 있다라고 하면서 재무상태표 생긴 모양을 보시라 라고 했죠. 자산, 부채, 자본. 그러니까 요 논리에 따라서 자산의 방은 어딥니까? 차변입니다. 그러면 자산이 차변에 있다는 말의 뜻은 뭡니까?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자산이란 T 계정을 내가 만들었을 때 대변에 무언가를 적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감소된 것들을 그 사건들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내용들은 회계 생기 초에서 1주차 때 했던 강의거든요. 그때 전기 관련된 거 있었죠. 그 내용을 보시면 돼요. 지금 안 떠오르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1주차 강의에 제가 링크 걸어드린 수업 중에서 회계 생기 초에 전기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기를 막 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를 좀 하시고, 자, 손익계산서도 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72페이지고요. 자, 손익계산서도 지금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수익 계정 자리가 대변, 비용 계정 자리가 차변, 요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또 이것도 왜냐 하면 우리가 T 계정으로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나타낸다면 차변을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기로 했었고 대변은 수익이라고 하기로 했었습니다. 보통 뭐 수익이 크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을 메꿀 때는 그냥 이익이라는 걸로 메꿨었고, 근데 수익의 이 부분과 뭐 동일한 게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 드렸었고, 결국은 뭐 헷갈리지 마시고 요거 말씀드릴게요. 비용 자리는 차변, 수익 자리는 대변이다. 요것만 딱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수익 계정이라고 여기 적혀 있죠. 예를 들어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내가 딱 씁니다. 이렇게 상품 매출하고 T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계정 과목 안에 대변에 뭔가가 막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상품 매출이 발생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차변에 뭐가 적히냐면 발생의 반대는 이제 뭐 감소인데, 수익은 처음에는 제가 발생만 외우려 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씩 감소는 어느 상황에 발생을 할 수가 있겠냐면,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환불해 달라 하겠죠. 그럼 나는 매출로 수익으로 잡았던 거를 좀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돈을 돌려주겠죠. 그런 이야기를 뜻합니다. 비용은 차변이라는 거 여기 보이실 거고,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절 할게요. 자, 4절을 보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계원리 배우시는 분들은 제가 일단 진도를 7장까지 챕터 7까지 일단 나갈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각 챕터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같이 좀 풀어보아야 되는 문제들을 다 풀이 좀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론적인 내용들 위주로 하면서 뭐 예시를 조금씩 들어드릴 것이고, 그리고 예제 있죠. 예제는 또 제가 풀어드릴 만한 것들은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수업의 이 부분만 2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2회독이 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2회독을 했구나, 내가 수업에. 이런 식으로. 글이 봐주시면 되겠고, 자, 봅시다. 이제 회계 기간 중에 거래 기록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반복이거든요. 키워드만 잡고 가겠습니다. 표를 보십시오. 네, 여러분들 책 172페이지 표 보시면서 거래, 분계, 전기. 우리 그림 그렸던 거 박스 기억나시죠? 거래 발생, 분계를 했고, 분계장, 전기를 했고, 총 계정 원장.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분계장, 총 계정 원장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 요만큼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거 예제 부분 보이시죠? 네, 예제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같이 뭐 분계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같이 분계를 하고, 뒤에는 뭐 나머지 좀 지엽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뭐 일단 분계 한번 해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도 뭐 다 다루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지읍시다. 자, 먼저 3월 1일입니다. 주당 액면 5,000원인 보통주 주식 200주를 발행하여, 일단 끊어볼게요. 주식을 발행했다라는 말이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액면가액 금액이 중요합니다. 금액도 있네요. 그 주식 수도 있죠. 그 다음에 100만원을 받았네요. 100만원을 받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뭘로 받았는지 사실은 안 적혀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식 팔면 현금이 들어옵니다, 회사에. 보통 거래하시는 분들이 현금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주식 첫 번째 자본금을 적으셔야 됩니다. 내가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 그리고 여러분, 자본금의 정의 기억나세요?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100만원입니다. 액면가 5,000원 더 곱하기 200주 하니까요. 그리고 100만원 받았네요. 100만원짜리 주식을 100만원에 받았죠. 이런 걸 이제 액면 발행,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받은 돈 이렇게 적어주세요. 100만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비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면 돼요. 비품을 샀으니까 자산의 증가 20만원 적고, 그 20만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12만원을 줬고, 자산의 감소, 현금 12만원, 잔액은 8만원 이렇게 적으십시오. 8만원이고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외상입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 아니죠. 여기서는 미지급금입니다. 상품이나 제품이 이외잖아요, 그죠? 원재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계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소모품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요거는 여러분이 좀 쉽게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 소모품이라는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금액은 만원이고요. 만원이고요. 자, 근데 요거는 아마 기초라서 좀 뭐랄까, 좀 구체적인 내용을 말 안 하네요. 소모품은요,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비용으로 처리하라라고 하면 차변이 소모품 B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을 염두에 두세요. 어쨌든 이 문제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글자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소모품을 가져와서 쓴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 3월 7일 6개월 상환하기라고 차입, 돈을 빌려온 겁니다. 자, 6개월이면 1년 이내죠. 1년 이내면 단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 그리고 30만원이 됩니다. 돈 빌려오면 보통은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금 30만원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계할 때 지금 제가 동그라미 어디 치는지를 잘 보세요. 항상 계정 과목을 유추할 수 있는 힌트들에게 동그라미 치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강에 30만 원의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끊을게요. 10만 원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회사 이름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우리 회사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이라는 용역을 팔아서 돈을 버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상품을 파는 곳은 아니고 용역을 파는 곳인데 3월 10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만 원의 용역을 팔았었습니다. 자, 그럼 대변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셔야죠. 용역 매출 30만 원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 차변에다가는 현금 10만 원 적어 주시고, 잔액이 지금 20만 원이죠. 20만 원 적어 주시고. 자, 우리 원래 용역 파는 데잖아요. 근데 이걸 외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매출금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분계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월 15일이고요. 여기도 10만원의 용역 제공 현금 받다 이네요. 이거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똑같네요. 용역 매출 10만원 현금 10만원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 요 3월 25일 요 분계는 별표 하나 치시고요. 3월 10일 날 받지 못했던 해가지고 둘이 연결이 되네요. 요때 받지 못했던 용역대금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뭘까요? 요 부분입니다. 20만원 요거 확인되셨나요? 저걸 우선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현금을 받았다 돼 있죠. 자, 그러면 먼저 현금부터 적어 볼게요. 현금 10만원을 받았다. 10만원 아니죠. 현금 저때 못 받았던 외상 금액이 20만원이었죠. 네, 그때 못 받았던 돈이 20만원이었으니까 현금으로 받았다. 자, 그럼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적어야 되냐? 요 차변에 있던 요 외상 매출금 있죠. 얘를 이제 제거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저 외상 매출금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장부에 적혀 있었던 받을 돈 이렇게 적어놨던 거를 반대쪽에 적음으로써 지워준 겁니다. 그럼 이제 나는 받을 돈이 없는 거죠. 이제 받을 돈 다 떨어냈어. 회수됐어.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그 3월 28일 임차료 현금입니다. 자, 임차료에는 글자를 보시면 차라는 말 보이세요? 저거 차변 계정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적으시면 돼요. 보통은. 자, 근데 또 반대로 현금을 보셔도 돼요. 현금 지급하다죠. 그럼 나에게로부터 현금이 나갔다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먼저 현금을 이렇게 적고 반대쪽에는 남아있는 계정 과목인 임차료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식을 알려드렸어요. 차자가 들어가면 차변 계정입니다. 임차료, 임대료 구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 마지막 급여, 현금. 얘는 뭐 쉽죠? 급여, 현금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계하시면 돼요. 분계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뭐 분계장과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또 하는데요. 네, 174페이지고요. 분계는 뭐 저널라이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용어들은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 분계는 지금까지 뭐 수없이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됐고, 자, 그리고 분계장이라는 말, 분계장 요 저널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이제 주요장부다라는 거가 중요합니다. 주요부, 주요장부다. 그리고 분계장과 한 개 더 있었죠. 그거 방금 했었는데 또 기억나세요? 총계정 원장. 얘네들 둘이는 주요장부라고 부릅니다. 그 부분을 뭐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뭐 기록 방법은 수없이 지금 많이 했어서 네, 요거는 됐고요. 요거 아까 문제 답들이네요. 네, 답들 한번 확인하시고, 요 부분 매출 채권이라 돼 있는데 외상 매출금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요거는 이제 받으러 온과 외상 매출금 합친 거잖아요. 그 계정 쓰셔도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뭐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계장에서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된다. 우리가 손으로 분계할 때는 이렇게 차변, 대변을 나누는데, 그렇죠? 분계장에는 날짜, 현금, 자본금 이렇게 적고 각각 금액을 이렇게 적었네요. 그럼 현금이 대변에 있다. 그 다음에 자본금이 100만 원이 이렇게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금액이 적힌 거를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 요거는 좀 잘못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 책에 176페이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금은 차변에 금액이 적혀야 올바른 겁니다. 책은 이상 없어요. 네, PPT가 이상이 있어서 이것도 여기 적혀 있으면 됩니다. 뭐 그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는 총계정원장. 이것도 우리 분계장에 있는 거를 총계정원장으로 옮겨 적을 때 하는 게 전기 포스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총계정원장은 뭐 레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총계정원장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은 모든, 계정은 계정 과목들이, 원장은 모여있는 원장,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요 전기하는 방법은 제가 첫 번째 주차에 줬었던 회계 생기초 끝장내기에서 전기하는 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해서 가겠습니다. 이 부분 다 1주차 때 우리가 이야기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 봐주시면 되고, 뒤에는 지금 할 게 크게 없어요. 이제 시산표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시산표도 뭐 여러가지 종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시산표에 대한 직관적인 내용 하나만 설명드릴 거거든요. 시산표는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들을 한 표에 모아둔 것입니다. 지금 요 그림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그렸었던 그림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했었고, 근데 주의하실 점은 수익 부분이 요거는 이렇게 좀 지우고, 수익 부분이 보통은 크죠. 네, 수익 부분이 보통은 이렇게 비용에 비해서 큽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이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 요 이익 부분은 자본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네, 금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일단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표 하나로 이제 모든 계정 과목들을 넣어보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제 줄을 좀 똑바로 끊기 위해서 잠깐 끊어볼게요. 여기서 지우개네. 예. 그리고 여기서 껐고, 밑에도 끄고 크게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비용, 수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산의 크기를 이렇게 한다면, 부채, 자본도 일단은 뭐 자산 이꼴 부채 더하기 자본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비용부터 하자면, 비용은 뭐 요 정도 크기가 된다 치면, 여러분 자산과 비용 사이에 살짝 공간 있는 거는 그냥 붙어 있어야 돼요, 원래. 근데 이제 구분하다 보니까 적은 거고. 그리고 이제 수익에 대한 이야기. 수익은 좀 더 크다 했죠. 그래서 좀 더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수익이 비용보다 큰 요 부분이거든요. 얘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단기순이익이 되겠죠. 근데 그 단기순이익은 결론적으로 자본 안에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겹쳐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시산표 컨셉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한번 요 그림을 한번 적어 놓으시는 게, 그려 놓으시는 게 조금 이해는 또 직관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럼 이 시산표는 뭐 할 때 쓰는 거냐 하면, 시산표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이 시산표를 만드는 이유와 관련된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용하는 표입니다. 보세요. 이 표가 시산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까지 알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요 자산 비용 더하고 대변에 있는 얘네들을 이렇게 크기만 이렇게 더해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차대가 같아지겠죠. 차대가 같아지거든요. 식을 만들면. 그러니까 차대가 같다. 이게 대차평균의 원리였잖아요.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같아야 되니까 대차평균의 원리인데, 만약에 같지 않다면 무언가가 입력이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자기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산표는 대차평균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자기 검증을 하는 표입니다. 그럼 시산표를 보통 언제 만드냐면 월말이나 기말에 이제 결산해야 되잖아요. 그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차, 대, 합계 일치하는가 이런 거고, 그리고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합친표입니다. 합친표고, 보시다시피 아까 전에 제가 자산, 부채, 자본 적었었고 비용, 수익 적었었죠. 예, 그것들을 각각 이렇게 적는 뭐 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시산표 등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보자면 요 세 군데에 좀 디테일한 게 들어갑니다. 기말 자산, 기말 부채, 자본은 기초 자본입니다. 요거까지 여러분 적어주세요. 181페이지 가운데에 시산표 등식이 있죠. 거기에다가 디테일하게 이 내용을 좀 적어주세요. 그래 주시면 되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뭐 오류의 원인 등이 있는데, 오류의 원인뿐만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걸 볼게요. 이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자격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격시험, 자격증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거래가 누락된 경우,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두 번 적은 경우,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을 적은 경우,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을 바꾸고 기록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시산표, 제가 아까 전에 어떤 컨셉이었냐면 대차평균의 원리라는 컨셉이었다 했잖아요. 대차평균의 원리는 차변의 합계, 대변의 합계가 다른 것만 잡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않는 오류 쭉 보시면 금액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다 뭐 입력이 차변에도 안 넣고 대변에도 안 넣었어, 혹은 두 번 넣었어, 혹은 계정 과목은 다르게 했어, 대신에 금액은 잘 넣었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액과 관련 없는 것들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또 그래서 키워드는 자기검증 기능입니다. 요것만 뭐 하시면 되겠고, 대차평균의 원리라는 키워드, 요것만 이제 기억해 주시고, 자, 시산표의 종류는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책에 있는 뭐 그림을 보셔도 되고 지금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책은 183페이지부터 내용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요 PPT에는 합계 잔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합계 잔액. 여러분, 시산표는 합계 시산표가 있고 잔액 시산표가 있고 합잔 시산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합잔만 잘 아셔도 상관없어요. 합잔은 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합잔을 다 보여주는 시산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가운데에는 계정 과목이 있을 거고요. 순서는 보통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대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수익, 비용. 그리고 합계 금액은 합계 금액끼리 일치하고요. 그리고 잔액 금액들은 잔액끼리 일치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됐네요. 네, 그래 됐고, 이제 오류가 발생하면은 수정 분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바꾸는 작업을 해주는 거고, 그런 이야기가 수정 분계고, 보로는 뭐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 밑에 요 부분 보이시죠? 요거 잠깐, 요건 자격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라서
체크를 조금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격시험 혹시 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자격시험에서는 주요 장부 두 가지를 암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그리고 그 다음 암기하실 거는 보조 기입장, 보조 원장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보조 원장의 원에 집중하셔서 이렇게 원자 들어가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다 보조 원장입니다. 그럼 상품 재고장은요 뭐예요? 요거는 그냥 외워야죠.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보조 원장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조 원장은 원자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상품 재고장 이런 식으로. 그 이외의 보조 장부는 다 보조 기입장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 한번 외워주시고, 요거는 우리 그 회계 자격 시험에 좀 자주 나와요. 그래서 한번 외워주시면 되겠고,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챕터 7까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연습 문제 풀이까지 해서 이번 학기 회계 원리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